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잠시 뒤 우리나라에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공항으로 가 직접 교황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교황을 국빈으로 예우한다는 건데 가난한 자들의 벗,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 쌍용차 해고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뉴스바가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재직 중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금기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가 해고된 류승환 박사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려 2년간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연구원으로 임명돼 삼성을 이긴 남자로도 알려진 류승환 박사를 초대석에서 인터뷰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 영리병원 승인 등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으로부터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현재 수백 명이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데 외신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고요? 네, 지난 11일 CNN 아이리포트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인 900명이 단식투쟁에 참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는 며칠 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들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단식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유명 가수와 영화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인 등 총 900여 명이 이것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요구가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죠? 네, CNN 아이리포트 기사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왜 사고가 일어났고 어떻게 이것이 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설명했고요. 예. 이것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잠시 뒤 서울공항에 내립니다. 방한 하루 전인 어제 교황이 트위터에 한글로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트위터에 한글로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예. 교황의 공식 트위터에 한글 메시지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은 오늘 오전 30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4박 5일간의 한국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교황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라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군요.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바티칸 라디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라크 사태 관련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이 서한에서 최근 이라크 북부에서 종교시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 종교인들이 쫓겨났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고요. 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그들의 눈물과 절규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보와 평화 등을 책임진 유엔의 모든 기구가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에 따라 이라크 사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 교황이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에게는 평화축구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이 소식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과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인 축구스타 마라도나와 메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기획한 신선 축구 경기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메시는 지난 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자지구 참상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뜻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예. 이라크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 북부 반군 점령 지역까지도 장악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이라크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의 반군 점령 지역을 장악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전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최근 이슬람 내에서는 미군의 공습과 쿠르드 자치정부 군조직의 반격에 밀리고 있지만 시리아에서는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다우드 여단이라는 시리아의 이슬람주의 반군이 최근 이슬람 국가와 동맹을 맺은 후 이번에 알레포주에서 이슬람 국가를 지원했습니다. 예, 시리아 정부가 또 어떤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가 이라크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와 맞서고 있는 쿠르드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전날 긴급 회의를 열어 이라크 사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예. 유럽연합 차원의 무기 지원이 무산되면서 결국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이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2주째 2주 만에 2배로 급증했는데요. 군인과 민간인을 합한 사망자 수가 지난달 26일까지는 1,129명이었는데 이달 10일까지는 2,0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어린이도 2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올해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는 하루 평균 사망자가 60명 정도였다고 전했고요.
최근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지난달 말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매일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냈다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걸 반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식량과 식수, 의료용품 등 약 2,000톤의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287대가 이날 러시아 남서부를 출발해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행렬이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주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만 구호 물자를 받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14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잠시 뒤 우리나라에 내리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문들도 그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 가지 눈길을 끄는 기사들 모아왔습니다. 동아일보 오늘자 3면을 보면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성사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두고 누리꾼들은 기대감 속에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누리꾼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 소셜미디어 여론진단 사이트인 소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최근 한 달 동안 트위터상에서 트윗 또는 리트윗된 메시지를 교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더니 누리꾼들의 최대 관심사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월호 유족들의 만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난달 13일부터 8월 2일까지 교황과 관련된 메시지 건수는 평균 1,135건에 불과했는데 8월 3일 9,320건으로 8배 이상 늘었고요. 8월 5일에는 14,592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메시지 수가 급증한 시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교황의 시복미사 당일 그러니까 8월 16일까지 천막을 유지할 것인지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때입니다. 실제 이 시기에 리트윗된 메시지는 교황 세월호 생존자 유족 만날까, 교황 방한 때 유족 농성장 철거 우려 같은 천막 철거 없이 교황과 유족들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바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민일보 5면을 보면요, 철진한 오보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있기까지 한국 천주교회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공식적으로 4차례나 요청했는데 친서는 2차례 전달했고 2차례는 방한한 교황청 고위 인사를 통해서 교황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심여중 재학 시절에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받은 그 과거도 전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비슷한 기사가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도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5고 초력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 선물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공,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천주교계 내부에서는 동아일보의 허위 보도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황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기사대로 몇 차례 초청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부가 옆에서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방한 주 목적은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아 청년대회를 대전교구로 유치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오래전부터 방한을 요청했고 그 열매가 방한으로 맺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천주교계 내부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란 건데 동아일보는 그 명백한 사실은 감추고 정부 노력만 과도하게 돋보이게끔 작성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교황 방한 덕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의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주요한 것처럼 제목을 달고 오고초려라는 표현을 쓰고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신문의 보도는 다분히 정략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역할이 있었죠. 네. 예, 세월호 진상규명해서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켰죠. 예. 이 교황이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역할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황을 모셔온 건데 글쎄요. 교황 방안에 대해서 여당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향신문 6면을 펼쳐보겠습니다. 교황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것. 이건 정부의 불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벗, 거리의 사제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가져올 파장은 그야말로 부담거리입니다.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다.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박근혜 정권 폐부를 찌르는 그런 멘트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가지는 않겠죠, 설마. 자, 그리고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을 만나서 위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들을 외면한 정부와 여당을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황이 시복미사를 집전하는 광화문 광장, 여기 그 유족들이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복미사는 150개 나라의 방송 영상으로 송출되는 만큼 세월호 유족들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들을 상처받게 한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도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유족들 요구가 외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누리당도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대통령의 가장 큰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8.15 경축사 메시지도 교황 방안에 묻힐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조상훈 국장께서 이런 추측을 하셨습니다. 8.15 경축사에 유족들 요구를 다 받아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광화문 광장 농성장으로 걸어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교황의 세월호 유족 접촉의 의미를 그야말로 축소시키는 그런 선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셨는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뭐 제가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예. 많은 분들이 여기가 곧 성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지가 된다 하면 이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지켜볼 일입니다. 예. 내일 8.15 경축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언급을 하느냐, 예. 이게 좀 중요한, 이게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긴 예. 합니다. 이미 또 저희가 미리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람을 빼서 반영될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고 실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또 우려하신 부분이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조상훈 국장께서 그렇게 약속은 다 해놓고 교황이 이륙하시면 그때는 또 과거처럼 못 본 척. 국회가 알아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에 대해서 국회, 특히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이런 요청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해버릴 공산도 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의 정치 행태를 봐오면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까지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 오늘 이면 상단 제목이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무려 6단으로 해가지고 나온 기사인데 국민보다 권력 눈치 보는 정부 교황님 꾸짖어 주세요. 쿼터도 없어요. 유가족들의 그 호소문을 상세하게 실은 건데요. 교황님은 평화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예.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호 씨 어제로 단식 30일째인데요. 교황님에게 보내는 요청 메시지를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교황이 세월호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들었지만 면담 과정에서 우리가 단식 농성을 하는 이유와 120일이 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겠다면서 세계인과 가톨릭 신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부탁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제목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보다 권력 눈치 보는 정부. 정부가 눈치를 보는 권력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대통령이라고 박지 뭘 이걸 권력이라고. 정부 지분이 있다 보니까 박근혜라는 표현은 좀 부담됐던 모양이겠죠. 예. 국민보다 대통령 눈치 보는 정부.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어협동조합이 신문을 낸다면 당연히 그런 제목을 뽑았을 겁니다. 예.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국가안보실로부터 10번, 그러니까 서면 3번, 유선 7번, 대통령 정무수석실로부터 11번, 이 11번은 모두 서면입니다. 총 21번의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7시간 동안에 총 18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야권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 사이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시간대별 보고 상황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보고를 받았느냐.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상 역대 어느 정부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청와대에 있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도 모른다고 그랬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동선과 또 위치 이걸 밝힐 수 없다 하면 청와대에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글쎄요. 이 자료를 이제 와서 공개한 이유는 또 뭡니까? 산케이 신문의 그 의혹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 7시간의 비밀을 두고 이 전 세계의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예. 그래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건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이미 국정조사에서 다 나온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 아니다. 라면서 7시간 행적 논란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다 챙겼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인데 이에 대한 답은 없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정혜 대변인도 낮 2시 50분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이고 정정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냐. 도대체 보고가 어떤 수준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를 못한 것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을 또 소집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째인데 회의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중에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순신 같은 지휘관이 돼야 한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명량을 최근에 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군 댓글 달라. 이렇게 지시하는 이순신 장군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선조 같은 임금이 되지 않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어떻게 이순신 같은 지휘관은 없고 선조 같은 군주만 있는 나라인 것 같아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7시간 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이순신 시대의 선조 임금도 일본의 이런 조선 침략 거의 눈 뜨고 그냥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군주.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의 수사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바로 준장인 김응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군 내부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네요. 윤모일병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으로 군 검찰 수사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됐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해서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혀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뭐냐면은 윤모 일병 수사와 관련해서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일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에 밀려가지고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군 검찰관의 법적 판단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해 병사들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상해치사죄에 불과한 이 가해 병사들의 죄를 살인죄로 만들었으니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군 사망 사건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밝혔단 말이죠. 예. 수사에 잘못이 없다. 이런 분이 이순신 같은 지휘관은 아니겠죠? 배설 같은 지휘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수사에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한 기사 또 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에 실렸는데요.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모일병. 김모일병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관에게 당시 가해자들이 발로 윤일병의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 파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미 전역한 김모일병 쪽의 거부로 재조사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구타 상황과 관련해서 군 수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재수사에 나선 군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겨레가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을 통해서 받은 인권위원회의 28사단 현장 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보면은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의무대 입실에 있다가 구타 현장을 목격한 김일병은 4월 14일에서 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조사관에게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장기 파열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흉부를 압박해서 얼마나 심폐소생술을 세게 했으면 장기가 파열이 됐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이런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일병의 죽음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규정하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28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만약에 핵심 목격자인 김일병 말이 맞는다면은 윤모일병 수사가 자랑스럽다는 육군 법무실장의 이런 주장은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정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명량을 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군발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한 육군 법무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6일에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선임된 잔이윤 씨의 선임 과정을 한겨레가 살펴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잔이윤 씨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선임 서류심사 집계표를 보면은 임원 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에서 잔이윤 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인 93.85점을 줬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잔이윤 씨에게 90점 이상의 점수를 줬습니다. 한 추천위원은 잔이윤 씨에게 99점을 주면서 나머지 응시자에게는 평균 42점을 주는 등 노골적인 점수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2차 면접에서도 추천위원 5명 모두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6명 가운데 잔이윤 씨가 유일했습니다. 아니, 잔이윤 씨가 감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을 보좌해서 투자 따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장님을 감시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점수를 몰아줘서 이렇게 잔이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가 되게끔 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는요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감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감사 선임을 철회하고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감사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료 영리화의 또 다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격 의료 아니겠습니까? 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다음 달에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의원의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시범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강행하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지난 12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원격 의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불참 결정이 나와도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미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격 의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으로 환자를 의사가 이 온라인상에서 진료를 하는 거죠. 예. 손 들어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그거 말고는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혈압을 잰다든지 또 혈당을 잰다든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원격 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료 시스템을 팔아먹기 위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혜택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건의료단체들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거든요.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또 이 부분을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 카지노 신규 설립은 불가하다. 정부 강행 방침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말이죠.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제주도에는 외국인 카지노가 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미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1일 신규 카지노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미 8개 카지노가 있다고 하는군요. 예. 또 카지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이긴 한데 어째 이렇게 또 원희룡 지사가 돋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6.8%입니다. 폭락을 했네요, 폭락. 2014년 1분기에는 6.1% 플러스 성장세였는데 2분기는 마이너스 6.8%입니다. 무려 12% 가까이 추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베노믹스의 비상등이 켜졌다고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5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투자 활성화, 경제 살리기 대책을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주가가 반짝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 주가를 비롯한 각종 지표 당분간은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추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를 바라보는 진보적 경제학계의 우려는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예. 세월호 123 해경 정장. 예.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오간 대화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상황실에서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라고 했는데 그 선체에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선체에 진입해서 이분들을 구조하라고 상황실에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근데 해경에게 왜 진입 지시를 안 했느냐라고 김경일 해경 123 정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은요,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 아니 거기 뭐하러 갔어요? 구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거 아닙니까? 불 끄러 소방차가 갔는데 사람들 대피하라고 방송했느냐? 예. 당황해서 깜빡했다. 예. 예.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요. 불 끄러 갔는데 불 끄는 걸 깜빡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뭐하러 갔어 거기를? 구경하러 갔어요? 자, 검찰이 또 묻습니다. 선내 진입을 지시할 생각이 안 난 것인지 혹은 안 한 것인지. 그랬더니 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은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왜 상부에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 그러자 정장이 해경 2명이 미끄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검찰이 증인은 두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도 모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경일 정장이 예, 이랬다는 겁니다. 이날도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보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건 결국 저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가해진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우리에게는 선조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회 연속 신뢰도 1위 언론사로 꼽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0도를 맞아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현직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과 8월 1일 사흘 동안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한겨레 23.4%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1.5%포인트. 2위는 12.9%의 KBS, 3위는 10%의 경향신문, 4위는 7.9%의 JTBC였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응답 기자의 54.6%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네, 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탓이다. 이거는 1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 같은 언론 보도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0.5%가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면과 화면에 나오는 유병헌 책임론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예, 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스크들이 만들어내겠죠. 예, 기자들을 상대로 한 예,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게 최대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 야당? 절대 아니고 맞다. 바로 세월호 유족이다. 세월호 유족의 힘을 빼기 위한 여당의 눈물겨운 몸부림, 그 4가지. 첫 번째, 세월호 참사의 의미 축소하기. 조류 인플루엔자나 일반 교통사고로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덧붙여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마저 조롱하기.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식객인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백운의 실리가 할 각오를 하고 단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건. 두 번째, 세월호 유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이 요구한 적이 없는 것까지 들고 나오는데 새누리당에게는 사실과 거짓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세월호 유족이 반체제, 불순 세력과 결탁했다고 색깔 칠하기.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밖에 외부의 반체제를 쭉 주장해온 이 세력들이 일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이 도저히 어떻게 국가 이 경영을 해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반체제 주장하는 분들이 어디에 지금 개입하고 유가족에 많이 가서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네네.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세월호 유족이 야당하고만 대화한다고 거짓말하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분들도 저희당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당 쪽으로만 야당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그것 또한 남고 저런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네 번째, 세월호 유족을 이간질하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그렇게 매듭 짓고. 5번째, 세월호 유족이 노리는 게 실인 돈이라고 주장하기. 역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또 그 보상 배상 문제도 함께 좀 처리를 해달라.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유가족의 피해자 유가족들의 그 삶이 정말 그 힘들고 고달프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게 뭔 짓이냐라고 강력히 그 꾸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을 보상파와 강경파로 나누는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문명국가 얘기를 한 이완구 원내대표. 자, 이런 발언은 문명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도 지금 배상, 보상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는 반면 정당과 연결된 강경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유가족이 야당과만 접촉하니까 곤혹스럽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은 정당과 연결된 유가족이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내분을 본격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혹시 삼성을 이긴 남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4년 전 대학 측에 갑작스런 강의 배정 취소로 강사직을 잃은 뒤 2년 동안 처분 취소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명됐던 류승환 박사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류 박사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했다가 성균관대로부터 다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균관대 결국은 삼성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인 것인데요. 이 소송 끝에 류 박사가 최근 1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류승환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먼저 1심이긴 하지만 승소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번 1심 재판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학 안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다. 이런 그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 이 성균관대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 입장은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근 1년 가까이 심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판결이기 때문에, 예. 대학에서 이 정도 충분히 존중하고, 교육기관인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얘기 들으신 건 없고요, 아직까지? 예. 이게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 받고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이후에 학교 측이 좀 반응이 나올지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한 2년 동안 시간 강사 처우 개선과 강의 배정 취소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벌이셨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일단 저희 지도 교수께서 강의를 배정했는데, 예. 대학 본부에서 이제 그 사람은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의를 중단시키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건 그 학자들의 고유 권한인데 대학 본부에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가지고 권력처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강의 배정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공문이나 문서로 이렇게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단지 제가 전화상 들었던 것은 예. 2000년도에 우리 대학에서 출교 학생 4명을 징계하고 4명 출교시키고 등 한 20여 명을 징계한 사태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학생들의 처벌을 반대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조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괘씸죄에 걸리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2년간의 1인 시 무척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그 기간 동안 유 박사님을 버티게 한 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해고를 당해보니까 쌍용 자동차 조합원들이 많이 자살을 하셨던데 예. 그 심정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의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순한 해고가 아니고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박탈되는 거라서 한국에서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인 기본적인 사회 보장이 너무 안 돼 있구나. 예. 이런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죠. 예,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1930, 40년대 진보적인 학자들인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저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든지 또 분단을 막고 통일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들이 한 분도 대부분 다 무덤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뭐 저는 아주 편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예.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구호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 많이 공감하셨던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이 되셨다가 2달 정도 뒤인가요? 다시 해고를 당하셨는데 예. 이 해고 사유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밀린 논문을 쓰려고 이제 여념이 없었는데 예. 그동안에 저 사건을 몇 번 취재했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학교하고 합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합의의 내용을 강의를 중단은 보장을 안 했는데 예. 강의를 확실히 학교에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학교가 이제 개인에게 굴복한 인상을 주었다. 예. 2번째는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삼성 CEO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사유로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 이제 성균관대가 아무래도 재단이 이제 삼성 쪽이다 보니까 삼성 CEO를 비난하는 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는 봤다는 거죠. 예. 인터뷰에서 그 삼성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 표현이 들어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삼성이라도 민심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고 덕을 쌓아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성균관대 학교에서 그 삼성이라는 존재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뭐 든든한 재단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초기에는 굉장히 든든한 재단, 든든한 재단이고 체벌의 위상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은 이게 학문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근학이 너무 부연하는 문제 이런 데서 이거 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성균관 의대가 삼성의료원이 성균관 의대 부속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실제로는 마산 삼성병원만 성균관 의대 부속병원으로 또 마지못해서 한 3년 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아무 관계도 거의 사실상 관계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부속병원으로
삼성 의료를 부속병원으로 하겠다는 초기에 물론 구두 약속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고당하신 뒤에 이제 소송 제기하셨고요. 문제는 이 소송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 개입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다.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대학 본부에서는. 예. 그 다음에 저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사유를 해서 해고를 했다.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아예 근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계약은 연구소 연구원 임용은 학교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나와서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죠. 성균관대의 주장이었단 말씀이죠. 예, 예. 임용은 누가 했습니까? 임용을 이제 소장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연구소 소장이 한 것이지 예. 성균관대 총장이 한 것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이 한 행위지만 성균관대 총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학교에. 그 연구소 소장님이 자영업자입니까? 아니, 교수님인데, 예. 그리고 그 소장은 이제 이사장이 임명하는 학교 교내 연구기관임에도,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긴 하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근로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참 아주 곤란했습니다. 예. 좀 이해가, 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여러 그러니까는, 증인신문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방해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방해라기보다 이제 학교 측에서 그 학교 쪽 교수님을 증인으로 학교 쪽에서 신청하고 예. 그래서 판사님 좀 의아해하시더라고. 왜 우리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면 몰라도 학교 쪽에서 그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하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정작 증언하러 오셔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시간을 계속 지연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소송에 그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거죠? 소송 자체는 한 11개월 걸렸습니다. 11개월 걸렸고 이제 1인 시 하신 기간까지 하면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요. 예. 학교 측의 입장을 뭐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1심이기는 하지만 이기셨습니다. 복직됐을 때도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을 텐데 이기고 나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좀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는 제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담담했고 단지 이제 이렇게 힘들게 같은 문제로 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다른 강사 선생님들 지금도 이제 소송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성균관대와 싸우시는 동안에 프로젝트 류라는 학생 모임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블로그에 그 유 박사님 소송 관련 일정 이런 거 올린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고 어떤 도움 받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프로젝트 류는 성균관대 학생들인데, 저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소송 정신적으로 도와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제가 학교에서 소송 기간 중에 이제 제 연구소 논문을 쓰고 있는데 책임이 컴퓨터에 다 강제로 드러내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난감했는데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 학생들이 수업 빈 시간을 이용해서 제 연구소 앞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교대로 지켜주는 바람에 제가 그 논문을 한편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학생들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고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었습니까? 예. 강의를 잘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나서서 예. 많은 도움을 학생들 주고요.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예. 이번 법원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엿듣지를 못했는데, 뭐 핵심적인 사항이야 이제 해고는 무효다, 복직시켜라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다른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다른 저도 뭐 그 정도 일단 선고에서는 그 정도 얘기만 들었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가 있은 거로 기억합니다. 예. 지금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밀린 임금이라는 게 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박사학위 딴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의 뭐 급여라고 봤을 때 물론 이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예. 그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하는 시위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점에 그 대학의 시간 강사들의 처우라는 것, 생활이라는 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신분적으로 시급 알바하고 똑같습니다. 시급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겉으로는 시급이 5만 원, 1시간도 5만 원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일주일에 3시간밖에 수업을 못 하는 데다가 그거조차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사들을 이렇게 불안정한 지위에 몰아넣음으로 해서 대학에서 양심껏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교원지 회복이 우선돼야 됩니다. 거의 지금 전국 대학 교육의 절반을 맡고 있는데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강사도 교원이라고 규정해놓고 그 하위 조항에서 14조 2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그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본다로만 고치면 강사들의 각종의 처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습니까? 알고는 있으나 한국에서 알고는 있지만 그 계속 처우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문제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악법 단서 조항만 폐기하면 된다. 를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강사 교원지가 박정희 때 유신을 위해서 그 강사의 교원지를 박탈한 것이라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학의 민주화가 불가능하고 대학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겪었던 대로 군사 독재에서 지금 사회가 민주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재벌 독재로 이렇게 후퇴했는데 그 후퇴하는 역행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학과 언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강사 교원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도 유 박사님과 같은 생각을 또 갖고 계시고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유 박사님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국에서 싸우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가지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나가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로 손잡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대학 캠퍼스 내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한 유성환 박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제주도 외국 투자 개방형 병원, 이른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설립한 자회사의 사업 허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런 행보를 본격적인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정영준 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정부가 이 영리병원이라는 표현 대신에요, 투자 개방형 병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영리를 추구하는 게 주된 목적인 병원입니다. 예. 주식회사처럼 투자자가 배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일하는 병원이죠. 그래서 이 영리병원이라는 말이 정답이고,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는 사실상 외국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영리병원 하면 거부감 가질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착안을 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병원 영리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는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외국 영리병원이라고 하지만은 내국인 진료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 진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정부가 지금 마치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병원인 것이지 외국인만 진료하는 병원이 절대 아니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8곳이고 제주도를 포함하면 9곳입니다. 예. 한국이 뭐 1일 생활권이라는 점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에만 영리병원이 생겨도 사실 전국병원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병원을 대부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서 돈벌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에 예를 들어서 송도에 하나가 생겼다고 쳐도, 예. 송도에 이제 지금 뭐 큰 병원이 들어서거나 뭐 제주도에 큰 병원이 들어설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뭐 한 600에서 800병상짜리 영리병원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영리병원의 폐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주니까요. 병원이 이 돈을 버는 방식은 환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은 병원의 그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의료비는 당연히 상승하고요. 또 영리병원 자체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비영리병원이나 이런 곳의 의료비도 덩달아서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뱀파이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의료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줄이고 또 필요 없는 자기들이 돈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장비도 줄이기 때문에 주로 뭐 돈 안 되는 투석이나 감염 질환에는 인력을 조금밖에 쓰질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랑 합병증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의 국내 병원 운영하는 분들이 반대 입장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병원을 지금 한국이 90% 이상이 지금 민간병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민간병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영리를 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을 배당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그 병원협회 같은 경우에는 왜 외국인 투자하는 병원들 경제자유구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냐. 예. 국내에도 다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는 이런 턱없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대로 하면 본인들에게도 어떤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병원을 경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예, 지금 뭐 상황에서 뭐 의사들이 모여있는 의협이나 치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치협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정책을 다 반대하지만 예. 병원협회만 이번에 환영 성명을 낸 점으로 볼 때 사실은 정부와 병원협회가 일종의 교감을 가지고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예. 의사협회의 입장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호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료 거부까지 좀 내세우면서 뭐 실제로 며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입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확실한 입장은 이제 의협은 이제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니까요. 예. 저도 뭐 의협 회원이긴 하지만 의사들의 그 자영하는 특히나 이런 의원이나 아니면 작은 병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대형 병원이 자꾸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은 이제 뭐 대자본을 갖고 있는 병원들한테 유리한 정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마 주된 포커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부가 또 한 가지 하겠다는 게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서 세운 자회사의 사업 허용 범위도 넓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책은 실현이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 이 자회사건 해서 이제 최근에 7월 21일에 이제 입법 예고 마지막에 국민들이 이제 거의 200만 명 가량이 온라인에서 지금 유료민영화 법안을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실 이 영리 자회사 허용권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나 있는 걸 반대한 건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 중소병원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형 병원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허용 범위를 넓혀줬고 또 불과 지금 한 달 전에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개발 같은 거는 의료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제할 거라고 해놓고 예. 정부 스스로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는 이번에는 그런 자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뭐 아니면 음료 판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금 더 규제 완화된 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예. 이게 국회에서 결국은 법이 처리돼야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부대사업 확대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도 다 뭐 행정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 같은 예. 행정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 대형 병원이 기술지주회사라는 걸 차려서 하여간 영리자회사를 차리는 이 법안을 단순히 지금 그 산학협력법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해석을 해서 강행하겠다는 그런 턱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당이라든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국회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 국회에서 이건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법은 일단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또 나가야 되고 또 부대사업 부분도 환자와 그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뭐 건강기능식품 판매라든가 뭐 이런 쇼핑몰 같은 거 입점하고 건물 임대업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 환자와 지금 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이 상위법의 범위를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과도하게 자기네들이 해석을 해서 행정독재식으로 지금 처리하는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야당이 좀 제대로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야당이 지금 내부에서도 이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물론 야당 의원들이 계시죠. 근데 당론으로 지금 이거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야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쪽이 있는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이게 투자 활성화 부분이니까 야당 내부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화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는 예. 그런 의원들과 그런 파벌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형 병원이 기술 지주 회사를 직접 세워서 영리 자회사를 만들고 이익을 배당받는 구조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건 비슷한 맥락이고 또 하나는 이 대형 병원 보고 지금 기술 지주 회사를 차려서 의료 특허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80년에 베이돌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 의료 특허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의료 특허는 공공이 관리합니다. 예. 근데 이걸 개인한테 이제 다 부여를 했더니 결국 그 어떤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 특허가 걸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해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돈을 내야 되고 특허가 다 걸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의료 발전이 사실상 저해된 부분이 있고 오로지 돈벌이로만 이게 활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가 지금 미국식 모델 하나만 보고 도입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좀 보도된 내용에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원격 진료, 뭐 의사협회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강행하겠다. 시범 시행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뭐 원격 진료는 워낙에 뭐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그 창조 경제의 핵심 아이콘으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문제인데 이 시범 사업에 지금 엄청난 돈을 또 쏟아부어서 이 재벌들이 만든 이 통신 의료 장비들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환자 개인 정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투자 활성화 계획에 보면은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의료 장비와 이 네트워크 IT 업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이해 당사자인 뭐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강행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원격 진료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은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까? 원격 진료 제도가 시행을 되면 일단 원격 진료 지금 작년에 그 시범 사업한 거를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 민주당 제가 의원님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국감 때 발표한 내용만 봐도 단말기나 설비 장비 한 대당 적게는 80만 원에서 높게는 240만 원입니다. 뭐 딱 듣기만 하셔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집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했을 때 사실 컴퓨터 회사가 돈을 버는 것처럼 이 단말기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급하는 회사들이 또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나 환자들은 크게 이익을 볼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인구 밀도도 높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원격 의료 자체가 또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최종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요지인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과제로서 사실 연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무지간으로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시범 사업을 계속 하는 거는 이거는 세금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한 가지 또 밝힌 게 국제의료특별법을 통해서 보험회사들의 해외 환자 유치도 알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책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주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원래 이게 작년 5월 31일에 작년입니다. 정부가 그 의료법 개정안에다가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할선을 집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턱없는 내용이라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국회 기획재정위 같은 데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건데 사실 보험업이 환자를 유치할선하게 되면은 유치할선된 환자는 결국 병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보험과 병원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과 병원이 연결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게 보험이 환자를 가지고 병원에 유치할선하게 되면은 보험업 자체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지금 보험업의 환자 유치할선을 요번에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정부가 메디텔이나 이런 그 의료관광 호텔 같은 법들을 다 통과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메디텔 법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해외 환자를 유치했던 그 경험 있는 유치권자가 사실 이걸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병원만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1년에 500명에서 1000명까지를 유치한 그 유치업자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 1000명 정도 되는 해외 환자를 유치를 한 다음에 메디텔을 세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 또 이 법을 그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 메디텔을 병원에 아예 한 층에다 입점할 수도 있고 병원에 따른 병실이 있는 층이라도 격병만 다르게 설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형 병원에 대형 보험사가 경영하는 메디텔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생명, 삼성병원 커넥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 상승이나 의료비 제어나 개인정보 공유 등을 절대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 사회 공헌하는 뭐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가 이번 정책 발표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경제에도 활력을 좀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뭐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병원이라는 거를 원래 만들거나
부대 사업을 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병원이냐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데 병원도 영리병원보다는 당연히 공공병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요. 부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특허에 관련돼 있는 이런 영리 자회사들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아플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의료 예방 서비스 등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결과인데 예. 정부는 지금 재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대형 병원에만 지금 쏠린 어떤 투자 활성화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뭐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이런 의료 민영화 방식은 미국에서 이제 밝혀진 것처럼 사실 뭐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민간보험사에 보험료 내는 거였다고 할 정도인데 한국에서도 타 산업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준 공산까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의 그 방향 자체가 사실은 국민 건강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 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그런 위치일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정책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일 간단하게는 지금 이제 하도 한국이 불평등이 지난 10년 동안 심해져서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지금 뭐 돈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못하고 있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작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5조가 흑자가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픈 사람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국은 재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보완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선순환이 아니고 계속 한쪽에 이제 쏠리는 정책을 내서 실제 지표상으로 해서 이제 GDP 같은 국민 총생산 같은 것들만 이제 늘리고 경제성장 퍼센테이지만 지표상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정영준 정책국장과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 서비스 민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영리병원으로 가는 그런 문제점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교황이 잠시 후 10시 반쯤이면 성남에 있는 서울공장에 도착을 해서 방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정치권이 교황의 메시지에 부응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